안녕하세요. 챌린지 팩토리 공장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편 건축관계법령 시작할게요. 1장 건축관계법령 총칙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1번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1. 방화구획. 방화는 불화 막을 방을 써서 불을 막는 걸 뜻하는데요. 그럼 방화구획은 불을 막는 구획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를 일정한 면적마다 방화벽으로 구획해서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하고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화 작업 및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제연 설비가 있는데요. 이건 건축법이 아닌 소방관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실내 마감재. 여기서 마감재는 구조물의 겉면을 마감하는 재료를 총칭해요. 방화구획이나 피난계단 등에는 일정 시간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재,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실내 마감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료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3. 내화구조. 내화는 불화 견딜 내를 써서 불에 잘 견디는 구조를 말해요. 화재 시 건축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일정 시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만듭니다. 4. 피난.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피난에 사용되는 시설들의 구조와 치수를 규정해서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요. 2번 용어의 정의. 용어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1. 건축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여기에 해당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걸 뜻해요. 첫째,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보시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적어도 건축물이라면 지붕으로 눈이나 비는 막아줘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기둥이나 벽은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주유소에 주유하는 곳 생각해 보시면 지붕이랑 기둥만 있는데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요. 둘째,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대문, 담장 등이 해당돼요. 셋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런 곳들을 말해요. 2. 건축설비. 건축물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런 설비들을 말합니다. 3. 지하층. 그림 보시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건물이고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이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말합니다. 즉, 해당 층에서 지하에 위치한 부분이 더 크면 1층이 아니라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는 100m, 해당 층 전체 높이는 150m라면 전체 높이의 2분의 1은 75m죠. 여기 100m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인 75m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층은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4.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뜻하는데 거실에서 제외되는 공간은 계단, 화장실, 차고 등이 있는데 차이를 아시겠죠? 5. 주요 구조부. 시험에 나왔었어요.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인 내력벽, 기둥, 지붕틀, 바닥, 보, 주계단을 말하는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내, 기에서 지면, 바, 보, 주.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주세요. 이거 외에는 다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예요. 6. 건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1번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다는 건 철거하거나 멸실된 상태도 포함하고요. 이렇게 작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신축에 해당됩니다. 2번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증가시키는 걸 뜻해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동으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모두 증축에 해당됩니다. 3번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포함해서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런 개축은 자의로 철거한 것만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3개 이상인지 내, 기, 해, 보, 지 이렇게 키워드로 외웠어요. 보시면 신축이랑 개축 모두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데 종전의 규모 이상으로 지으면 신축, 이내로 지으면 개축이라고 구분해주세요. 즉, 신축이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4번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요건을 갖춰서 다시 짓는 걸 뜻해요. 재해니까 재축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 경우 기본적으로 종전 규모 이내로 지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동수, 층수, 높이는 모두 건축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개축은 자의에 의한 철거고 재축은 내 의지랑 상관없는 재해로 인한 멸실이라는 거 구분해주세요. 5번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6번 리모델링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수선,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림 보시면 새로 짓거나 재해로 멸실된 거 말고는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전은 노후화나 기능 향상이랑 상관없으니까 당연히 리모델링이 아니겠죠?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7. 대수선.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우선 수선은 페인트 칠이나 지붕 수리 같이 낡은 건물을 고치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수선의 범위가 커지면 건축물의 안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대수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즉, 대수선은 큰 수선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제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저는 내기 보지마, 방주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해당하는 구조부를 연결해서 암기했어요. 지는 지붕틀 이렇게요. 그리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수선 변경은 조건이 필요한데요. 내기 보지마에 해당하는 구조부는 30제곱미터 또는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있고 방주다에 해당하는 구조부는 조건 없이 모두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건이 필요한 내기 보지마에서 내는 내력벽이고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벽이니까 개수가 아니라 면적이겠죠? 그럼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다 외우지 않아도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조건 없는 방주다에서 주는 주계단이고 이건 면적이나 개수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 주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도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 시험 때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2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 답이었어요. 조건이 필요한 내기 보지마에서 기는 기둥이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보기에는 2개니까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석가래나 옥외계단 같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부가 보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수선은 숫자 3이랑 관련된 걸 기억해 주세요. 8 구조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딱 2개만 말씀드리면 연화조는 빨간 벽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건 미장 재료인데 건물 지을 때 미장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구조물의 내구성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발라서 마감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미장 재료를 발라서 마감하면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9. 건축 재료를 구분해 볼게요.
첫째, 불연 재료는 안일 불에 탈 연을 써서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뜻하고요. 1, 2, 3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해요. 1번, 콘크리트, 석재, 벽돌 등이 해당되고 앞에서 배운 모르타르나 회반죽 같은 미장 재료의 경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2번, 1번과 유사한 불연성 재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1번의 재료와 불연성 재료가 아닌 재료가 섞인 경우 불연성 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 감소율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 재료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불연 재료는 타지 않는 재료잖아요. 만약 불에 태우는 시험을 했을 때 질량 감소가 적어야 불연 재료의 성능 기준이 충족되는 거예요. 즉, 투입된 재료 대비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불연 재료로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준불연 재료는 말 그대로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뜻해요. 종류는 제가 찾아서 넣은 거라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시험했을 때 가스 유해성이나 열 방출량이 준불연 재료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셋째, 난연 재료는 어려울 난, 탈 연을 써서 타기 어려운, 즉 잘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해요. 다른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고 난연 재료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축관계법령에서는 한국산업표준이랑 국토교통부 장관이 많이 나오는데요. 뭘 기준으로 한다 하면 대부분 한국산업표준이고 뭘 정해서 고시한다 하면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다음 2절,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1번 면적의 산정, 시험에 자주 나와요. 1.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뜻하는데요. 용어가 너무 어렵죠.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은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건축물이 놓여있는 면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건축물의 1층이 400제곱미터이고 2층이 300제곱미터일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400제곱미터로 보이겠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400제곱미터가 됩니다. 보통 1층의 바닥 면적만큼 건축물이 놓여있기 때문에 1층 바닥 면적을 곧 건축 면적으로 봐요. 이 바닥 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말해요. 1층은 400제곱미터, 2층은 300제곱미터, 이렇게 각각이요. 3.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 3층 건물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라면 3 곱하기 300 해서 연면적은 900제곱미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4.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즉 대지의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5.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즉 대지의 건축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요. 요즘 건축물들이 엄청 높죠. 그걸 용적률이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지상층 중에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은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건축물에 딸린 부대시설 같은 면적은 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하, 차, 피, 제외, 용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했어요. 이제 그림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건 3층짜리 건축물이고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1번 대지 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토지 면적을 말해요. 이만큼 허가받았으니까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2번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놓여있는 면적이었죠. 하늘에서 봤을 때 건축물이 놓여있는 면적은 1층 바닥 면적만큼인 100제곱미터니까 건축 면적도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3번 바닥 면적은 당연히 100제곱미터가 맞고요. 4번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니까 3층 곱하기 100제곱미터로 300제곱미터가 돼요.
5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 나누기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비율을 구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50%가 나옵니다. 즉, 대지 면적의 반만큼 건축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혹시 나누는 게 헷갈리시다면 궁금한 대상을 앞에 넣어주세요. 우리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 궁금한 거니까 건축 면적을 앞에. 6번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연면적 300제곱미터 나누기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곱하기 100을 하면 150%입니다. 여기서도 우린 연면적의 비율이 궁금한 거니까 연면적을 앞에 넣은 거예요. 만약 이 건축물이 10층이었으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늘어나니까 용적률이 500%나 되는 거예요. 대지는 작은데 건축물이 엄청 높은 거겠죠? 제 시험 때는 이 문제가 평면도로 나왔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응용해서 푸실 수 있어요. 2번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집 표면부터 해당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해요.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표로 볼게요. 옥상 부분은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등을 말하는데 옥탑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옥탑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인 경우 옥탑 높이에서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고요.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옥탑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다음, 옥상 돌출물은 굴뚝 같은 걸 말하는데 건축물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아요. 문제로 풀어볼게요.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 높이 100m인 건축물에 옥탑이 있는데 옥탑 면적은 10제곱미터, 옥탑 높이는 15m입니다. 이때 건축물의 총 높이를 계산해 볼게요. 우선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지 확인할게요. 100제곱미터 나누기 8 하면 12.5제곱미터가 나와요. 옥탑 면적인 10제곱미터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인 12.5제곱미터 이하가 되니까 옥탑 높이에서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는 거예요. 즉, 옥탑 높이 15m 중 3m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해서 100m 더하기 옥탑 높이 3m, 총 건축물의 높이는 103m가 됩니다. 다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옥탑 면적만 30제곱미터로 늘어났어요. 아까 건축 면적의 8분의 1은 12.5제곱미터였죠. 옥탑 면적인 30제곱미터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인 12.5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옥탑 높이 전부를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는 거예요. 100m 더하기 옥탑 높이 15m, 총 건물의 높이는 115m가 됩니다. 3번 층수의 산정 및 제한. 1. 층수 산정의 원칙. 첫째,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합니다.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봐요. 예를 들어 동관 5층과 서관 7층이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의 층수는 가장 많은 층인 7층으로 보는 거예요. 둘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타워 같은 경우 층이 명확하지 않죠. 만약 40m의 주차타워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서 10층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2.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첫째, 지하층. 예를 들어 지상 10층, 지하 4층의 건축물이라면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돼서 10층짜리 건축물로 봅니다. 둘째,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인 경우, 앞에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할 때는 8분의 1 이하인 경우 12m를 넘어가는 부분이라도 높이에 산입했는데 같은 조건인 경우 층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너무 작은 부분이라 한 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옥상 부분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다면 층수로 인정해줘요. 9층인데 옥탑 면적이 크다면 10층 건축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문제에 출제하기 너무 좋은 부분이라 헷갈리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숙지해 주세요. 3절 방화구획 등 1번 방화구획.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일단 방화구획에는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이 있어요. 면적별 구획을 먼저 살펴보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이면서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 상기 면적의 3배마다 구획할 수 있어요. 먼저 이해해 볼게요. 화재 시 10층 이하라면 불을 끄는 게 더 용이하고 빠르게 피난할 수 있으니 조금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불이 나면 11층 이상의 고층은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불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더 많이 구획하는 거예요. 11층 이상인데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여기서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를 말하는데 이게 불연재인 경우 쉽게 불에 안 타겠죠.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으로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 시 빠르게 소화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많이 완화해줘서 이러한 면적의 3배마다 구획하게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20층 건물의 층수별 조건별 방화구획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은 10,000제곱미터로 동일하고요. 5층부터 구해볼게요. 5층은 10층 이하니까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고요. 10,000 나누기 1000을 하면 10, 방화구획은 10개입니다. 13층은 11층 이상이니까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고요. 10,000 나누기 200 하면 50, 방화구획은 50개입니다. 15층은 11층 이상이고 내장재가 불연재예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고요. 10,000 나누기 500 하면 20, 방화구획은 20개입니다. 17층은 11층 이상이고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스프링쿨러는 3배니까 11층 이상 구획 단위인 200제곱미터에 3을 곱해서 600제곱미터마다 구획합니다. 10,000 나누기 600은 16.6. 여기서 방화구획은 무조건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계산해요. 화재 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구획은 17개입니다. 20층은 11층 이상에 내장재가 불연재이고 스프링쿨러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11층 이상의 내장재가 불연재인 구획 단위 500제곱미터에 스프링쿨러 3배를 곱해서 1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합니다. 10,000 나누기 1500은 6.66. 올림에서 방화구획은 7개예요. 보시면 불이 났을 때 조금 덜 위험한 구조일수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방화구획 개수가 줄어들어요. 층수별 조건별 특징이랑 화재 상황을 상상하면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층별 구획. 매 층마다 구획하는 게 원칙인데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층별 구획에서 제외됩니다. 화재 시 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따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사로가 괄호로 뚫려서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용도별 구획.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 사이에 용도별로 구획하는 걸 말해요. 아파트 4층 이상 층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 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을 방화 구획해야 하는데요. 화재 시 대피한 공간 안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 구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방화 구획을 할 수 있는 구조로는 1.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 2. 갑종 방화문 3. 자동 방화 셔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을종 방화문은 방화 구획을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 방화 구획의 구조 첫째, 바닥과 벽은
화재 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불을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 문은 갑종 방화문이어야 하고요. 둘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신속하게 감지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만약 배관이 벽으로 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벽이랑 배관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 틈으로 불이나 연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가피하게 틈이 생긴 경우에는 내화 충전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 여기서 내화 충전 성능을 내진 충전 성능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내화인 거 기억해 주세요. 넷째, 환기를 하거나 냉난방용의 공기가 통하게 하려고 설치한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하는 부분에 댐퍼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댐퍼는 화재 시 관을 통해서 불이나 연기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관 안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해요. 댐퍼의 기준으로는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온도가 상승하면 퓨즈가 녹아서 자동으로 댐퍼가 닫히는 걸 생각해 주세요. 3. 방화구획의 중요성. 중요성은 계속 설명드렸죠. 넘어갈게요. 4. 방화구획 중점 확인사항. 이 부분은 최근 교재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고 갈게요. 1, 2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3번, 필로티 구조 1층 거실의 복도와 계단실 부분의 구획 여부. 여기서 필로티 구조는 배운 기억은 없는데 제 시험 때 나왔었어요. 필로티는 이렇게 그림처럼 건축물의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으로만 떠받치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해요. 지나가다 빌라 보시면 1층은 기둥으로만 받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거주하는 구조로 지어진 거 본 적 있으시죠? 어쨌든 이런 거실의 복도에서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인 계단실이나 부속실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을 설치해서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4번, 필로티 구조의 1층 거실과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의 구획 여부. 여기서 승강로는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통로를 말하는데요. 화재는 통로를 타고 수직 확산되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승강로를 통해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2번 방화문. 시험에 나왔었어요. 1. 성능. 갑종 방화문은 다음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첫째, 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은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고 비차열은 열을 차단하진 못하지만 화염이나 연기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뜻해요. 즉, 비차열 1시간 이상 갑종 방화문은 화재 시 1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차열 30분 이상. 30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갑종 방화문의 경우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과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까지 함께 확보하도록 관련 기준이 강화됐어요. 이렇게 강화된 이유는 불이 났을 때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다음 을종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으로 30분 이상 화염이나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해요. 이러한 을종 방화문은 방화구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재에 대한 방어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20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방화문의 명칭이 갑종, 을종에서 이렇게 시간으로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 대피 공간에 설치하는 갑종 방화문은 이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3번 방화 셔터. 1. 방화 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을 말해요. 공항이나 체육관 같이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름은 자동 방화 셔터인데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2. 셔터의 구성. 방화 셔터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폐쇄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 감지기나 연기 감지기를 갖춰야 하고요. 작동 원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1차로 연기 감지기가 먼저 작동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높이까지
방화 셔터를 일부 폐쇄합니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2차 열감지기까지 작동하면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바닥까지 완전히 폐쇄하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KSF4510 중량 셔터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4번, 방화 댐퍼입니다. 댐퍼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은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2편 건축관계 법령이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챌린지 팩토리 공장장이었습니다.